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 생물 시험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것인 기본 과정으로 하이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시험을 보시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을 알 것입니다. 시험 보지 않으신 학생들은 이제 올해 시험 난이도가 어떠한지 이제 문제를 직접 다운받아서 그냥 막 풀면 아는 게 없을 테니까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는 다음 카페고요. 다음 카페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검색어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이렇고요. 그래서 다음에서 이렇게 치시면 제 카페에서 아마 상위에 나올 테니까, 아니면 또 생물 최정환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이제 쭉 둘러보시고, 제발 부탁드린데 가입 등업 신청란에 실명으로 부모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수호천사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실명으로 전환한 후에 등업 신청하셔야, 그리고 정회원이 돼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몇 년간, 3년간 출제 경향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이제 그것을 요약하자면 최근 3년간의 출제 경향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이렇게 하이탑 수준만으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쯤에는 하이탑 수준의 것을 한 85% 정도만 습득을 해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시험이 매우 어려워졌죠. 물론 어떤 애는 너무 쉬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매우 높아서 99.33 서울시 간호지의 경우에 그런 적도 있죠. 변별력이 없는 미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올해와 작년에도 너무 어려웠고요. 올해는 적당히 잘 출제가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50% 이상이 대학 수준의 것까지, 대학 1학년 수준의 것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1학년 아주 깊은 것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화요일 오후에 진행하는 심화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심화반을 공부하기는 좀 무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이탑 기본으로 먼저 하시고 심화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 생물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우리 수업 과정을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나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이제 제목이 생명현상, 7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7페이지. 그래서 큰 대단원을 보면 생명과학의 이해. 그래서 그 큰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명현상의 특성, 생물의 구성 체제,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시간이 넉넉하니까 아직은,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바로 읽지 말고 생명현상이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분 나름대로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 뒤에 것들을 따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를 읽기 전에 생명현상이 뭐가 있지? 그냥 간단히 움직인다, 예를 들면 숨을 쉰다, 이런 생각들. 시간이 아주 충분하면, 이 강의 시간이 아주 충분하면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우리 주어진 시간이 36시간입니다. 50분 기준으로. 그런데 매우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한두 차 할 예정인데, 어쨌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물의 구성 체제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때 배운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생각은 잘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생물의 구성 체제, 생각나면 좋고 안 나면 좋고,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조직, 기관, 개체 이런 거 기억나면 좋고 안 나면 좋고, 그냥 생각만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페이지로 가서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큰 제목 정도, 생명현상의 특성, 그리고 맨 위에 또 정리가 되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1번부터 해서 8번 6번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것까지 내용을 다 읽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소설책 읽듯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는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 시간이 없으면 굵은 글씨들, 큰 제목들, 세포를 유조해 있다, 뭐 물질 대설한다, 그런 큰 글씨들, 그리고 그림 위주로 보시고, 자, 쭉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칠판에서 직접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12페이지 보면 탐구 과정이 나오는데, 탐구 과정은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 13페이지 개념 심화는 말 그대로 심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화요일 오후에 하는 심화반 하이스쿨에서 다룰 것인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 기본반에서도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탐구란이 또 나오는데, 이 탐구란은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의, 지금 이 교재 자체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 탐구란에 주로 나옵니다만,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이를 물론 아직 안 배웠지만 배웠다면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가 있는데,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는 바로 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습 한번 하셨죠? 저한테 강의 한번 들었죠?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바로 개념 체크리스트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의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날 배운 거, 무엇을 배웠는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책을 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군데군데 어떤 것들이 생각 안 나는 내용들이 있겠죠. 생각 안 나는 내용들은 바로 책을 찾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끝까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 안 나는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물론 안 나는 것들은 이게 뭐였지? 그럼 계속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기 전에 아니면 다른 일 하기 전에 책을 바로 펴니다. 아, 그럼 그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써봤던 방법인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해보셨죠? 그렇게 해보셨어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번 정도 읽어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5번 이상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수험생들은 제 강의를 기본반 7번, 심화반 3번, 이렇게 이론만 10번 정도 들은 수험생도 있다 그래요. 이제 농담까지, 어느 타이밍에 어느 농담이 나올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강조했던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생물을 공부할 때는 보통 학생들이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었는데, 단순한 암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물론 어떤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런가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암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하고, 제가 또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은, 제가 때려 죽여도 외우라 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은 자기의 답을 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건 X로 표시하라고 했다고 해서 직접 표시하는 것보다는 표시하지 않고 문제 자체에다가 틀린 것만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하루에 한 과목, 그리고 마지막 시험 직전 날은 5과목인 경우에는 5과목을 전부, 3과목인 경우에는 하루 전날 3과목을 전부 리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럼 그 많은 책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겠죠? 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것, 자신이 부족하다고 체크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를 공부할 때 틀린 것들을 체크하고, 그럼 두 번째 공부할 때 또 체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가 약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촉박했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답을 표시하지 말고 틀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냥 맞는 거 표시하고 틀린 거 표시하고 그렇게 할란다. 답 자체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 시험이 자격증 시험이라면 그냥 답 표시해놓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을 쓰기를 바랍니다. 16페이지의 개념 확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것들을,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러니까 3권의 답책이 따로 있죠. 답책을 펴놓고 이제 가려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틀린 문제에다가 문제 번호에다가만 뭐 동그라미를 하든 X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저는 동그라미를 합니다. 처음에는 검정색, 그 다음 파란색, 빨강색, 막 형광펜 이렇게 색깔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개념 활용 문제가 있는데 개념 활용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썩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개념 활용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공부할 때는 개념 활용 문제도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게 수능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수능 형태 문제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처럼 그렇게 문제 푸는 연습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므로써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또 수능 유형의 문제가 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입시 강의를 하다가 2001년부터 고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지 않고 지방의 경우에도 거의 자료 해석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경북 어떤 애 문제에서는 2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죠. 거의 미친 문제들이 나왔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한 2점짜리 정도, 수능은 2점짜리, 3점짜리가 있는데 2점짜리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지만 그렇게 푸는 연습이 안 되어서 좀 곤란했을 뿐이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요 수능 문제, 수능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나중에 그냥 한 번 정도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2쪽으로 가서 22쪽의 심화 최고난도 문제도 역시 방금 활용 문제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추가하는 정도. 그리고 23쪽에 서술 논술형 문제가 있는데 여기 문제를 읽고 나서 거기 빈칸에다 막 써보는 연습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논술 시험 봐서 다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답을 바로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 잠깐 하고 뭐 짧게는 한 20-30초, 길게는 1분 정도 생각을 하고 나서 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보는 연습은 필요 없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진도는 좀 중간부터, 혹시 집에서 예습을 해오셨어요? 해왔어? 여러분이 예습 해온 것과 조금 다르게 54쪽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만든다면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부터 앞에다 넣을 텐데,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소외감이 들 수 있겠지만, 집에서 그냥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과였다. 이걸 표시를 해줘야 제가 강의할 때 그걸 참작해서 수준을 좀 조절해서 강의할 테니까. 이과였다. 손들어 보세요. 문과였다. 손 안 든 사람 또 뭐야? 꼭 손 안 든 사람들이 있어. 그럼 생물원 공부했다. 고등학교 때 생물원 공부했다. 이과 중에서 생물2까지 공부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텀이 쉽지 않겠군요. 자, 이제 54페이지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 나오는데, 이 생물 또는 생명과학은 이과 과목입니다. 이과 과목을 문과 과목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보통 과학을 배우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과학이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과학이 꽤 어려웠었죠. 이 생물뿐만 아니라 특히 물리 이런 거 어려웠었죠. 과학 이런 거. 그것을 이과 과목인데 문과 과목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또는 자기가 태어나기를 이미 거의 정해진 겁니다. 이과 문과 물론 훈련에 의해서 공부해서 바뀔 수 있지만 거의 이과물이 문과물이 보통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문과적 어떤 문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과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잘 오르지 않죠. 특히 수학 점수. 그건 이과를 잘못 간 거죠.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해졌죠. 이미 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딱 봐서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이 녀석이 무엇을 잘하는지, 이과를 보내야 될지 문과를 보내야 될지, 이과를 보낸다면 무엇을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30분 정도가, 한 20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 걸려서 이과적 사고방식을 좀 길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생물 과목을 공부하기에 좀 쉬울 겁니다. 자, 우선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생명, 우리 생명체에 대한 과학을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냥 생물학 또는 생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명과학이라고 부르고요. 생명과학의 특징을 좀 읽어보시고,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가 맨 밑에 3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생물의 구성 체계를 알면 저절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탐구 목표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탐구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탐구 대상, 그럼 생물을 얼추 나눌 때 그러니까 동물, 식물, 미생물 정도는 구별할 줄 알죠. 그러니까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뭐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탐구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5쪽에 나오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인데,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꼭 생명과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뭐 생물을 비롯해서 지구과학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인문학, 사회학에도 과학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학에서도 과학의 탐구 방법을 이제 적용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의 탐구 방법, 더 좁혀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예전에는 생물 또는 생물학이라고 해서 제가 습관적으로 생물학을 많이 쓰는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또는 과학의 탐구 방법에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연역적 탐구 방법.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우리가 고딩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연역법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귀납적 탐구 방법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귀납법과 유사하죠. 시험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귀납법, 결론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나중에 나와요? 문과가 꽤 많았는데 이런 건 문과 출신들이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강의하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제가 더 흥이 나서 강의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협박을 하기도 하죠. 대답을 잘해야 합격을 한다. 자, 귀납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죠.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예를 들면 꽃잎의 길이하고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면 돼. 꽃잎의 길이하고 화분, 꽃가루죠. 화분 수하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꽃잎에, 각각의 꽃에서 꽃잎의 길이를 재고, 각각 길이를 재고, 자로 재고 화분의 수, 그 속에 꽃가루가 몇 개 들어있는가를 세보면 되겠죠. 물론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대개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 날아간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식물 종이 있었다면, 물론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A, B, C, D 종 각각의 꽃잎의 길이를 재고, 이건 꽃이 활짝 핀 걸로, 그다음에 화분수를 셀 때는 꽃이 활짝 피기 직전, 꽃이 피면 대개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그걸 째서 화분수를 세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결론이 나중에 나온다.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온다.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시작되죠. 또는 문헌을 조사하다가, 책을 읽다가,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가을이라고 합시다. 이제 곧 국화꽃이 피겠죠. 친구랑 길을 가다가 꽃집 앞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집 앞에 국화꽃이 아직 피지 않은 상태로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분 2개를 사서 친구 선물 하나 주고 나 하나 가지고 오고 집으로 가져왔죠.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관찰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과에서 이과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내 건 안 폈는데 똑같은 꽃을 가져다가 내 건 관찰했더니 내 건 안 폈는데 친구 건 꽃이 피었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럼 이과를 갔어야지. 문과 학생들은 되게 예쁘다. 아름답다. 물론 이과생들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왜 저러지? 내 건 안 폈는데 저건 왜 폈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자마자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거 예쁘다. 저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애들은 미대를 보내야 되고 시를 한번 적어볼까? 그럼 국문학과를 보내야 되고 저걸 왜 그럴까? 그럼 이제 이과 보내야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걸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진행이 되겠죠.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과학적 탐구는 진행되지 않겠죠. 그럼 그 문제인식 왜일까입니다. 왜일까? 그럼 그 왜일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 한 명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햇빛. 햇빛. 친구네 집은 햇빛이 잘 비치는 그 베란다에 뒀는데 우리 집은 베란다에 햇빛이 잘 들지 못한다. 그래서 빛의 세기. 그럼 빛의 세기가 그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빛의 세기가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을 설정해야 되고요. 아까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가설이 실은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가짜설이죠.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인 셈이죠. 따라서 이제 이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증명해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탐구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이 좀 어두웠으니까 그러니까 빛의 세기, 밝기, 그러니까 조도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친구네 집 조도 측정해보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정도 조도로 빛을 비춰줍니다. 뭐 전구를 켠다거나 해서 그래서 빛을 세게 비췄더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며칠간 계속 빛을 세게 비췄더니 이틀 후에 꽃이 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에 맞게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탐구 설계. 그 탐구 설계는 이 경우에 집으로 돌아와서 빛을 더 비춰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탐구 설계 및 탐구 수행. 그랬더니 이틀 후에 꽃이 피었다. 자료. 이제 자료를 해석해야 되죠.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와서 빛을 이틀간 비췄더니, 그러니까 비추고 밤에는 뭐 안 비췄겠죠. 그랬더니 이틀 후에 꽃이 피었다. 빛을 더 세게 비춰줬더니 꽃이 피었다. 처음 세운 그 가설, 빛의 세기가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끄덕이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년간 연구해서 감기 특효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번만 먹어도 감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기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그 사람이 만든 약을 먹여봅니다. 그랬더니 95명이 나았습니다. 한 번 먹고 딱 하루 만에 나았습니다. 그럼 그 약은 정말 감기에 특효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는 대답을 하더만 있어 없어? 문과였죠? 네, 분명합니다. 이거 대답하는 거 보면 문과인지 이과인지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지만 이 사람들이 감기약 먹은 것 때문에 나은 건지 또 다른 것을 몰래 먹었는지 알 길이 없죠. 더군다나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길 가는데 약장수가 약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5만 원, 떨이. 그래서 그 약을 사다가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 이거 5만 원짜리라 싸서 근데 효과는 좋대요. 그러면 엄마가 속으로 삐질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살짝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엄마 이거 친구 중국 출장 가는 길에 사왔어. 부탁을 해서 100만 원짜리야. 중국에서 1년에 200개밖에 안 나온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 뭘 이런 걸 다 라고 하시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플레이시브 이펙트, 위약 효과, 가짜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멋진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약을 광고하면 어떤 것들을 광고하면 그게 정말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말고. 그래서 그런 위약 효과를 배제해야 되죠. 아까 그 감기약의 경우에는. 그래서 또 다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아까 그 사람이 만든 약과 모양과 무게, 크기, 색깔 다 똑같지만 약 성분만 제거된 것을 먹여보죠. 그랬더니 92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아까 그 감기약이 특효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3% 정도 가지고 물론 통계적 처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봐서 구주가 안 해도 그죠? 굳이 비싼 약 먹고 그 감기 비싼 돈 주고 감기약을 사 먹을 필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메르스라면 몰라도 그죠?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는 소위 대조군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대조구라고도 하죠. 아까 감기약을 먹인 경우에 진짜 감기약을 먹인 경우에는 실험군이 되겠고 또는 실험구, 가짜약을 먹인 경우에는 대조군 또는 대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봐야 알 수 있죠. 그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대조군 또는 대조구라고 합니다. 어떤 책들에는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실험상의 오류를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길게 적혀있는데 간단합니다.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을 하죠. 자, 올 시험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개미는 자기 집에서 나올 때 어떤 화학물질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간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실험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험군 그 화학물질을 제거해보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20마리의 개미 중에서 2마리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아까 우리가 세웠던 가설 개미는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를 결론으로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무엇이 빠져있어? 대조군이 빠져있죠. 그럼 대조군은 어떻게 하면 될까? 건드리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대조군은 대개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어떤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대조군이 되죠. 또는
실험실에서 할 때는 증류수를 부어준 것. 증류수라는 말이 나오면 대개 대조군이 됩니다. 이런 거죠. 여기다가 녹말액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녹말과 물이 녹말을 집어넣고, 여기 10ml의 증류수에, 증류수가 둘 다 있네. 증류수에 녹말을 다 집어넣고, 이제 그 녹말의 소화에 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침을 뱉어. 좀 더럽다. 어쨌건 침 1ml를 모아서 넣어줘. 그럼 이때 어느 것이 실험군? 침을 넣어준 게 실험군? 안 넣어준 게 실험군?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어떤 게 대조군? 어떤 게 대조군? 미친 실험이죠. 그럼 여기는 11ml, 녹말을 제외하고 11ml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10ml만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침 대신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겠어? 똑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어줘야 되죠. 증류수. 이게 대조군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할 때는 증류 숫자가 들어가면 그것이 대조군. 이해됐죠? 여기는 개미의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대조군. 연어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류에서 부화되어서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알을 낳으러 자기가 부화되었던 강상류로 되돌아오는데 그 되돌아올 때 시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온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떤 실험군이 필요할까요? 시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온다. 그럼 눈구멍을 확 파버려? 그래야 되겠지. 가리면 됩니다. 그게 실험군이죠. 그럼 대조군은 냅둔 것, 내버려둔 것. 물론 연어는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온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실험군, 대조군, 그리고 대조군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줄 알겠죠? 자, 중금속, 알의 조류, 새 알의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이 중금속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작은 드릴로 구멍을 내고 중금속을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에 넣어서 중금속을 집어넣어준다. 이게 실험군이죠. 물론 뚜껑을 그대로 열어놓으면 안 되니까 구멍 안 틈을 파라핀으로 막아야 되겠죠. 실험군이죠. 중금속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니까 중금속을 넣어준 게 실험군이겠죠. 그럼 대조군은 아까 어떤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대조군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넣어준 알코올이 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알코올을 넣고 역시 파라핀으로 막고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또는 그냥 한번 드릴로 구멍을 냈다가 닫은 파라핀으로 막은 이런 대조군도 필요하겠죠. 물론 가장 좋은 대조군은 똑같이 알코올을 넣어준 것. 이해되죠? 자, 점심 식사가 8, 9급 공무원 수험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남학생 100명은 점심을 정상적으로 주고 여기 여학생 100명은 점심을 한 달간 굶겼습니다. 미안해. 그럼 이때 어느 것이 대조군일까? 어느 것이 대조군이겠어요? 점심 준 거 안 준 거? 평상시에 점심 먹어 안 먹어? 이과적으로 많이 바꿔야 돼. 보통 점심을 먹죠. 그러니까 점심 준 게 실험군, 대조군? 대조군. 좋아요. 그런데 실험에 오류가 있죠. 뭐가 오류일까요? 남녀 나누면 안 되죠. 물론 실제 실험해보면 뭐 남녀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똑같이 남자로 하건 똑같이 여자로 하건 그냥 무작위로 골고루 하건 됐죠?
생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쥐의 생리식염수에다가 니코틴을 넣어준 것 아니면 식염수만 넣어준 것. 그래서 주사해준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게 대주군? 그렇죠. 평상시에 담배 피는 쥐 봤어? 그쵸? 이때는 니코틴을 넣어주는 게 실험군, 넣어주지 않은 게 대주군. 하나만 더. 이제 수경재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물속에서 이제 어떤 식물을 재배할 때 수경재배라고 하는데 메밀 재배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뿌리만 잠기도록 해서 대충 그렇게 메밀을 재배한다고 할 때 마그네슘이 그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하나는 마그네슘을 넣어주고 하나는 마그네슘을 넣어주지 않고 어느 게 대조군? 넣어준 거 안 넣어준 것? 다시 마그네슘을 여기는 넣어주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는 마그네슘이 없고 어느 게 대조군? 놀랍게도 이게 대조군. 물론 이 경우에는 문헌을 조사해서 보통 식물들이 얼마만큼의 마그네슘이 있는 곳에 사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소위 지금 이런 경우에는 크롭이라는 사람이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을 조사해서 그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이 촌, 스프, 카, 마 이게 9가지 대량 원소 9가지 맞나요? 촌스프 6가지에다가 맞죠? 여러분 이 촌스프는 반드시 암기 촌스프라고 암기하세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물론 우리 시험에 이게 황이냐 아니냐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렇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어쨌건 이렇게 6가지 다량 원소가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9가지 적어놨는데 예전에는 철이 다량 원소에 포함됐으나 지금은 다량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을 집어넣어 놓은 것. 물론 이때 이산화탄소는 별도로 넣어주지 않죠. 식물 생장의 광합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만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탄소는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 이건 물의 형태로 들어있죠. 산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그 직류에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 넣어준 것이 바로 크롭액인데 그러니까 여기 마그네슘 그러니까 넣어줬다는 얘기는 여기가 크롭액이라는 얘기고 물론 추가 이 설명을 했어야지 제가 이건 크롭액에서 마그네슘만 뺀 거죠. 마그네슘을 크롭액에서 빼준 거야. 빼고 크롭액을 만든 거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크롭액은 아니겠지. 크롭액에서 마그네슘 뺀 거. 이제 다시 질문. 어느 게 대조군? 크롭액이 대조군. 이해됐죠? 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리터당 1mg이 필요한데 이게 크롭액 속에 있는데 그럼 안 넣어준 것 실험군. 아니 2mg을 넣어줬다? 이것도 실험군. 됐죠? 크롭액만큼 넣어준 게 대조군. 안 넣어주거나 더 많게 넣거나 더 적게 넣어준 것이 실험군이겠죠.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는 가설을 세워서 그럼 화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 그럼 어느 게 대조군? 빛을 비춰준 것 안 준 것? 준 것. 식물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국화꽃으로 했다면 국화꽃은 빛이 있는 곳 자연 상태사니까 빛을 비춰준 게 대조군. 빛을 제거해준 게 실험군.
이제 이과적 사고방식 조금씩 쌓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빛의 세기가 국화꽃에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가설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빛의 세기를 더 세게 했는데도 한 경우에 꽃이 피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의 세기를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럭스 정도의 단위입니다. 2000럭스, 500럭스, 3000럭스, 4000럭스 해놓고 거기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이제 꽃이 피나 안 피나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우도에 관계없이 모두 꽃이 피었다고 합시다. 그럼 빛의 세기가 국화꽃에 영향을 준다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제 그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결론 도출을 이렇게 자료 해석해서 결론 도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분명 우리가 가설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실험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실험상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잡아야죠. 실험상의 오류를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가설을 다시 설정해야 되죠. 가설을 수정하거나 가설 수정 또는 재설정. 그래서 빛의 세기를 조금씩 더 다르게 해준다 할지, 아니면 그럼 이 가설 자체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일조량, 빛을 쪼이는 시간. 그래서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제 두 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10시간 빛을 비추고 하나는 14시간 빛을 비춰줄 것인데, 10시간 빛을 비춰준 것은 빛을 강하게 비춰주고 14시간 비춘 것은 빛을 약하게 비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었고 안 피었고. 그럼 빛을 적게 비춰주는 것이 개화되었다. 그죠? 그럼 국화꽃의 경우에는 빛을 적게 비춰줘야 꽃이 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남학생, 여학생 나누면 안 되듯이 이 경우에도 똑같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빛을 적게 비추는 것이 꽃이 피었다. 그럼 그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빛이 강한 곳에서 살죠. 제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온도 설정해 볼게. 영하 50도. 영하 50도. 그럼 여기도 영하 50도, 얼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죠. 적당하게. 그래서 지금 10시간 빛을 비추고 14시간 빛을 비출 때 이제 그 가설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는 것. 저랑 코드가 안 맞나 봐요. 첫 시간부터 줘라. 저랑 코드가 안 맞으면 얼른 바꿔야 돼.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거 조금 하는 것 같네. 그럼 얼른 저한테 호흡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수업 오기 전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일요일 저녁에 일찍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늦게 자게 돼. 자, 그래서 가설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것. 그럼 빛의 세기가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으면 빛의 세기를 다르게 주겠죠. 그 다르게 해주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일조량이 개화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일조량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일조량을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아까 빛을 하나는 약하게 비추고 하나는 강하게 비추면 안 되죠. 나머지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두 다 똑같게 해야 되죠. 그 실험근이건 대비근이건 똑같게 해주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합해서 독립 변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조량이 개화에 영향을 주느냐, 빛의 세기가 개화에 영향을 주느냐, 개화가 일조량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죠. 개화가 빛의 세기를 결정짓는 게 아니죠. 그죠? 얘가 얘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일조량이 독립변인, 물론 여기서 조작변인, 통제변인 다 합해서 독립변인, 그 다음에 그 조작 변인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것을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조량이 개화영향을 준다라는 그 가설에서는 일조량이 조작변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개화가 되냐 안 되냐가 종속변인에 해당이 되죠. 다시 말하면 가설이라는 것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실험을 할 때 그리고 조작변인만 다르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똑같이 해주는 것을 통제변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행위를 변인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인 통제. 그러니까 조작변인만 다르게 하고 통제변인을 똑같게 한다. 그러한 행위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변인 통제할 때도 통제변인을 똑같게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똑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이라면 그 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영하 5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빛을 강하게 비추고 하나는 10시간 하나는 14시간 빛을 비추었더니 10시간 빛을 비춘 건 꽃이 피었고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지 않았다. 물론 실험을 한 번만 해서 하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요. 그 결과 국화꽃은 일조량이 적어야 꽃이 핀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결론 도출. 그리고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국화꽃은 그랬지만 다른 식물은 모르죠. 그래서 적어도 과 수준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분류를 배울 텐데 적어도 과 수준에서 또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럼 국화과는 그랬고 그럼 장미과 배축과 이렇게 적어도 과 수준에서 몇 개 해보고 어떤 식물은 일조량이 적을 때 꽃이 핀다. 단일 식물. 어떤 애들은 일조량이 많아야 꽃이 핀다. 장일 식물. 어떤 식물은 일조량에 관계없이 온도가 개화를 결정한다. 중일 식물. 지금은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특히 단일 식물, 장일 식물은 이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일반화시키게 되면 그것은 가설을 지나서 설 또는 이론에 따라서 법칙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57페이지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58쪽 58쪽은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균합적 탐구 방법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균합적 탐구 방법도 간단히 배웠는데 이런 균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생명과학을 비롯한 여러 자연과학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에서는 주로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균합적 탐구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진화. 나중에 진화를 공부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석을 가지고서 진화를 연구한다. 그럼 그걸 뭐 실험하기가 어렵죠. 뭐 가설서 뭐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균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가설이 있느냐 없느냐. 균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가지고 진화를 연구한다면 화석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고 59쪽에 가면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이런 걸 이해했을 테니까 적어도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관찰,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실험군 대조군을 묻는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 그러니까 탐구, 수행, 설계 또는 수행 과정이 쭉 나와 있고 그것의 가설이 무엇이냐. 그럼 가설이 무엇이냐를 찾을 때는 무엇을 다르게 해줬느냐.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해줬다. 그럼 가설 속에 빛의 세기라는 단어가 들어야 되죠. 온도를 서로 다르게 해줬다. 그러니까 실험과 대조군의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가설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실험 과정을 주고 결론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가설 찾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걸 뒤죽박죽 막 섞어놓고 이 과정을 어떤 실제 한 예를 갖다 놓고 뒤죽박죽 섞어놓고 옳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물론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것을 읽고서 그 순서를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분 내에 마킹까지 포함해서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으면 가 내용 읽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탐구 설계인지 아니면 가설인지를 여기다 직접 쓰면서 그리고 나서 이 순서대로 바르게 잡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순서를 암기할 것.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59쪽에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가 있으니까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적용을 하기 바랍니다. 60쪽에 있는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른쪽 컬럼에 파스테르의 실험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칠판에 설명드리면 탄저 백신을 그러니까 A와 B로 나눠서 A는 탄저 백신을 주고 B는 탄저 백신을 안 주고 그리고 나서 탄저균을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일까요? A와 B의 차이는 탄저 백신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니까 이 탄저 백신이 탄저병의 예방을 알아보는 것일까 아니면 치료를 알아보는 것일까? 당연히 예방. 치료라면 탄저균을 먼저 주었겠죠. 탄저균을 먼저 주고 백신을 나중에 줬다면 그건 치료를 알아보는 것이고 하자면 이것은 물론 여러분이 백신 예방주사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이 있느냐 탄저균의 예방에 효과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탄저 백신이 탄저균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이려면 A의 경우에는 그 양들이 살아야 되고 B의 경우에는 양들이 죽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플레밍의 관찰 나오는데 그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죠.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고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여 세균을 죽여 아니면 둘 다 죽여. 항생제가 바이러스 죽여 못 죽여? 못 죽이죠.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항바이러스제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페니실린의 경우에는 세균을 죽이는데 어떤 원리로 죽이냐면 그 원리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중요하니까 미리 한번 합니다. 세균 세포벽의 성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펩티도글리칸 외우셔야 돼요. 세균 세포벽의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인데 세균이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식하냐면 세포 분열이 곧 증식이죠. 세포 분열한 다음에 세포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포벽의 성분인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의 작용을 막습니다. 페니실린 기억하세요. 페니실린 대충 얘기하면 세균의 세포벽 만들어진 걸 막는다. 더 구체적으로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 저해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삼투현상을 또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그럼 그 세균 속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세균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세균이 터져 죽게 되죠. 그럼 그 페니실린이 사람 세포 죽여 안 죽여? 사람 세포 죽여 안 죽여? 사람은 펩티도글리칸이 일단 사람은 세포벽 자체가 없죠. 펩티도글리칸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생제에 의해서 사람 세포는 죽지 않죠. 대개. 그리고 왼쪽 본문 가서 다윈의 진화론은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파스테르는 이제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죠. 아까 그 탄저병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에 파스테르 위협이 있죠. 그래서 우유를 저온에서 살균해서 소위 저온 살균해서 더 비싸게 파는데 파스테르가 저온 멸균법을 개발한 사람이죠. 그리고 플레밍 아까 언급한 것처럼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왓슨과 크릭 사람 이름 암기하세요. 61쪽에 메뉴에 왓슨 4번에 왓슨과 크릭 왓슨 크릭 DNA 구조 발견 1953년에 DNA 이중 구조가 밝혀지면서 생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 이름 왓슨과 크릭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생명현상의 특성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